아이유와 변우석을 데려오고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21세기 왕실 로맨스라는 비싼 설정까지 얹었는데 중반까지 온 지금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 좋은 재료로 왜 이렇게 정신없는 드라마가 나왔지? 분명 망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시청률도 잘 나오고 디즈니 플러스 성적도 역대급입니다. 클립으로 보면 설레는 장면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해를 통째로 보면 로맨스의 감정선보다 효과음이 먼저 튀고 캐릭터의 욕망보다 설정의 허술함이 먼저 보이고 좋은 배우들의 연기보다 장면마다 달라지는 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21세기 대군 부인 중반부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이 작품 공모 수상작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꼭 명작은 아닙니다. MBC에서 주최한 공모전이고 방송국에서 뽑은 작품이라는 이야기는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돈이 드는 작품이라는 소리입니다. 방송국 공모전은 잘 만든 작품보다 팔 수 있는 작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MBC든 KBS든 다를 게 없고요. 이 작품이 비판받을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작품이 궁입니다. 궁은 애초에 드라마화가 목적이 아닌 박소희 작가가 초반부터 끝까지 설계해 나간 원작 기반의 작품이에요.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제법 깜찍발칙한데. 황실의 적장자가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해방 이후 국민들의 요구로 황실이 복권되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정략 결혼을 한다는 설정은 순정 만화로서도 훌륭하지만 대체 역사물로 봐도 납득이 되는 입헌 군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궁은 세계관 설계와 장르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그런데 궁의 24부작 절반에 불과한 회차를 가진 대군 구인은 그 월드빌딩을 풀어낼 서사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어쩌면 공모전을 수상했을 당시 유주원 작가는 이러한 세세한 설정을 해두고 작품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팬덤 커뮤니티에 정리된 캐릭터 타임라인을 보시면 서사 설계 자체는 꽤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 캐릭터들의 행동도 타임라인 순으로 보면 훨씬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작가의 역량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쇼폼 시대의 지금, 단 1, 2화의 승부가 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러한 설명과 과하게 긴 회차는 시청자의 이탈로 이어지죠. 작품별로 엔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회차별 클리프행어를 먼저 설계해놓고 그거에 맞게 줄거리를 역순으로 써내려간 느낌이 강합니다. 클리프행어를 먼저 설계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클리프행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이전까지 시청자가 캐릭터에게 감정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선 없이 클리프행어만 반복되면 시청자는 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어디서 다 본 듯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작품 진행도가 반까지 왔는데도 조연 캐릭터들의 캐릭터 아크는 전혀 쌓이지 않고 빌런, 서브 남주로서의 서사 기능도 전혀 수행하지 못하죠. 아무리 실력이 부족해도 아무리 입봉작이라도 저는 절대 작품을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쇼츠 많이 나와야 하니까 명장면 클립, 음짤 많이 찍어내야 하니까 위에서 세세하게 설정을 바꿨을 확률이 높죠. 거기에 첫 입봉작에 온 시간을 쏟아도 부족한데 이 작품은 MBC와 드라마 제작이 협의된 다음 바로 카카오와 IP 계약을 하면서 왕립학교의 이야기를 웹소설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궁은 원작 만화가 따로 드라마 작가가 따로 있었던 작품인데 이 대군 부인은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초보 작가한테 드라마와 웹소설을 동시에 쓰게 만든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IP 확장성 없이는 투자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급급한 케이스는 흔하지 않아요. 결국 이 드라마가 산으로 간 이유, 저는 작가가 아닌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유 배우는 이미 수많은 작품으로 증명을 해왔고 변우석 배우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해도 전작에서 보여준 역량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대부분 신인 배우들로 채워져 있는데도 연기력 논란이 전혀 없었죠. 후에 배우들이 다른 작품을 할 때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응답하라 시리즈 안에서만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이킹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인 대본 리딩과 연습 기간이 유독 길고 치열합니다. 단순히 대사를 맞춰보는 수준을 넘어서 연기 특훈에 가까울 정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투리부터
캐릭터들의 감정 동선을 완벽하게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만큼은 연기력 논란이 생긴 적이 없죠. 물론 이건 역시 신인 배우들이기 때문에 응답하라 라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작품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작품별로 캐릭터의 감정 코드와 톤을 일관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은 이미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의 메이킹을 보니까 이 작품은 캐릭터의 감정 코드 자체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톤별로 여러 테이크로 촬영을 진행해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기준이 캐릭터의 감정 맥락이 아니라 그 순간 씬의 임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앞에서 진행했던 톤과 본인이 해석하는 톤 두 개를 준비해와서 연기를 하고 감독은 그때그때 입맛대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들이 캐릭터 아크를 일관되게 끌어가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각 씬마다 캐릭터가 따로 노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아이유 배우의 비슷한 캐릭터로 호텔 델루나 속 장만월이 있는데 캐릭터 성격 또한 굉장히 자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자기적인 성격과 행동이 이해가 되거든요. 애초에 과거 서사를 제대로 깔아놓고 왜 저런 성격이 됐는지, 남주와의 인연은 무엇인지까지 대부분 초반에 설정을 끝내놓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캐릭터의 모든 행동에 동기가 설명돼 있으니까 맞아, 장만월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것 같아 라는 납득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 이 대군 부인은 초반에 성희주 과거 잠깐 나오고 이한대군 이야기도 넣어두고 거기에 청리와의 인연, 데뷔와의 과거 복선 등등 너무 많은 설정을 뿌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메인 캐릭터들의 감정 동선도 채 깔리기 전에 복선부터 뿌려놓고 하나만 걸리라는 심정 같기도 하죠. 그러니 성희주의 행동은 매 씬마다 낯섭니다. 희주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희주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예를 들어 첫 화에 직원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희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출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심지어 궁에 들어가서 어그로 끌겠다는 말조차 굳이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무능한 캐릭터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과연 희주라면 그런 무능력자들을 곁에 둘까요? 이건 드라마 연출에서 흔히 저지르는 대조 캐릭터화의 함정입니다. 주인공의 능력을 직접적인 서사로 증명하지 못할 때 주변 인물들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문제인 이유는 시청자는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예민한 상사 아래에서 쩔쩔매는 직원들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여왕 속 공작새 발령씬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부싸움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혜인이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죠. 지금부터 공작새 하나를 발령합니다. 죄송한데 공작새 하나가 뭐예요? 이 장면에서 공작새 발령을 모르는 캐릭터는 새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신입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신입 직원한테 설명하는 척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죠. 사장님은 기분이 안 좋을수록 화려해지셔. 오늘처럼 꼬리기 활짝 편 공작새처럼 화려하시다? 그냥 다 죽었다고 봐야지. 이게 바로 익스포지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면서도 캐릭터의 유능함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우의 비서와 혜인의 비서가 최대한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작전을 짭니다. 우리도 제휴틀 스시집인데? 바꿔요. 대신 엘베 동선은 우리가 맞출게.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난 혜인의 행동으로 일이 벌어지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직원들인데도 그 예측 밖의 행동 때문에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개연성이 성립됩니다. 늦네. 삐동껏 하자. 아니 여기 좀만 기다리시죠. 하지만 대군 부인은 도 비서를 제외하면 이 능력 없는 직원들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지 의문이 들죠. 희주가 예민하고 욕심 많고 능력 있는 CEO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는 고민이 없습니다. 아, 그럼 주변 캐릭터들을 무능하게 만들자라는 대조 캐릭터와 의존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하나도 이러니 후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톤이 다 튀죠. 요즘 연기 트렌드는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말하듯 대사를 뱉고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과할 정도로 튀는 표정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럼 아이유 배우가 이거 잘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전작을 보면 정말 말하듯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하지만 애초에 이 작품은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설계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말할 만한 개연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배우가 장면 하나하나를 각자 소화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배우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디렉팅과 각본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어디 한쪽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캐릭터를 하고 어디 한쪽에서는 혼자만 조선시대에 사는 캐릭터를 하는 것처럼 드라마가 하나의 정서적 언어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다른 장르의 장면들을 짜깁기한 느낌이네요. 앞에서 이렇게 단점을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그럼에도 요즘 같은 시대에 시청률 2자릿수를 유지하고 디즈니 플러스 공개 5일차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한국 시리즈 1위를 달성하며 카지노,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굵직굵직한 디플 오리지널 작품들까지도 제치는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IMDb나 일본 최대 평가 사이트 필마크스에서조차 국내와는 다르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왜 평가와 다르게 이렇게까지 흥행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이유를 낮은 진입 장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움이에요. 일단 국내 시청자들은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아이유, 변우석이라는 배우들을 앞세워 오랜만에 나오는 입헌 군주제 판타지와 엄청난 제작비로 어그로를 끌었고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초반 흥행을 잡아두면 후에도 시청률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죠. 해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빙의 안기부나 남북 분단 역사, 카지노의 2000년대 필리핀 한인 사회 같은 설정은 우리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맥락이지만 해외 시청자들에겐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초반을 세세하게 설계할수록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시청층은 이 학습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대군 부인은 입헌 군주제가 존재하지만 완벽한 가상 세계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 지식 없이도 판타지 로코로서 즉각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학습 없이 판타지만 충족되는 구조인 거죠. 거기에 대부분의 해외 시청자들은 자막이나 더빙으로 드라마를 시청하죠. 그럼 특유의 튀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대사들이 번역 과정에서 훨씬 그럴싸하게 피터링됩니다. 비슷한 결로 폭군의 셰프가 흥한 게 있죠. 물론 저는 초반의 개연성과 전개는 폭군의 셰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외 시청자가 보기에 낮은 진입장벽이라는 공식은 두 작품 다 비슷한 결로 작동합니다. 연산군을 모티브로 했지만 가상의 세계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사전 지식이 빠지고 로코라는 장르를 앞세워 감정적 진입을 쉽게 만들었죠. 거기에 만국 공통의 치트키인 요리와 시각적 쾌감까지, 특히 음식이라는 소재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프리패스로 뚫고 나가거든요. 그렇기에 이 작품도 국내 평론 사이트나 칼럼 뉴스에서는 고증과 서사 밀도 면에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브스나 뉴욕타임즈, 주간지 타임에서는 이 드라마를 아주 호평했죠. 이런 구분을 생각했을 때 디플에게 필요했던 건 아주 정교하고 밀도 있는 작품성이 아닌 톱스타를 앞세운 글로벌하게 쉬운 드라마였을 겁니다. 폭군의 셰프가 오리지널 작품도 아닌데 글로벌 흥행으로 넷플릭스에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안겨다 준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에도 이러한 포지셔닝의 작품이 분명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작가의 역량 문제보다는 자본이 모여 산으로 갔다는 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IMDb 8.1점, 필마크스 4.1점으로 평가도 좋고 흥행 지표까지도 역대급으로 좋은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작품성이 좋다고 흥행하는 건 아니기에 어쩌면 앞으로 OTT와 함께 제작되는 작품들은 더 이런 포지셔닝의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21세기 대궁 부인을 6화까지 보고 문제점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긴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이상하게 쭉쭉 봐지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도 분명 장점이죠. 그럼에도 제가 계속 단점 위주로 말한 이유는 분명 좋은 설정과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과 배경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서사를 잇는 감정선은 방치된 느낌이 강했고 그게 누가 봐도 자본과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보여서 이거 하나는 꼭 꼬집고 가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도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21세기 대군 부인의 중간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1.5점, 다시 보기 지수는 패스입니다. 점수를 높게 주기에는 모든 것들이 아쉽고 다시 보기 지수를 높게 주기에는 아직까지 중요한 서사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팬서비스나 로맨스를 보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쇼츠로 보셔도 충분하다. 그냥 평민 재벌이 신분 때문에 대군에게 시집가려 한다. 이 한 줄로 설명을 해도 될 정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브 캐릭터들의 서브 플롯이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요한 과거 서사가 풀렸다기보다는 떡밥만 잔뜩 뿌려둔 상태로 중반까지 왔습니다. 앞부분 보지 않았던 분들은 앞으로 나올 부분부터 봐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볼 생각이고요.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최종 리뷰까지 들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번 21세기 대군 부인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넷플릭스 드라마 기리고 리뷰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